네, 5월 31일 5월 5주차 주간 정치 이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아직도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편해서 약간 좋긴 한데 나라가 멈춰 있는 이게 거라서. 문제성 발언을 이거 큰일 날 소리를 썰렁하죠. 너무 썰렁하지. 어쨌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고PD고요.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 여기가 더워서 옷을 벗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합시다. 아, 이거 정말 되게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더위. 여기만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아, 그래요? 우리 인사하셔야죠. 네, 어쨌든 나는 살이 쪄가지고 덥더라고. 예, 살이 쪄서 굉장히 힘든. 빨리 체중계를 집에 이사하면서 없애버려가지고 체중계를 다시 마련해야 되는 김 실장입니다. 예. 네, 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예. 여기 오늘은 안 더워요. 그저께 다운의 날 라이브 방송 했을 때 그 조명까지 있었고요. 문을 닫아놓고요. 이 안에 우리 그 기획홍보실에 3분 계시고 저랑 원내대표 있었어요. 조명 라이트가 굉장히 세거든요. 완전 찜통이었습니다. 문까지 닫았습니다. 문을 열어놨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소리 라이브 방송이어서 그날은 이제 힘들었습니다. 라이브 잘하자고 그 더위를 정말 철두철미한 직업 정신이군요. 난 지금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문 열어놨는데 너무 더워. 이게 지금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어떡합니까? 앞으로 열대 방송이지 뭐 열대 방송.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고요. 네. 예, 이번 주에는 사실 뭐 국회가 멈춰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정의당 원내대표 선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윤수아 원내대표가 이제 연임을 하시게 됐는데, 뭐 각자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뭐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모시고 있는 분이랑 이게 총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기 뭐 어려워요. 뭐 저도 뭐 대변인께서는 가까이 있는데 아니 뭐 당원의 날 라이브 방송 했던 예. 당시에도 일단은 지난 24일이었죠. 이 부분을 일단은 윤소아 원내대표께서 하셨기 때문에 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연임은 단독 사실 후보의 낙선 막 이런 거. 연임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날 뭐 라이브 방송 때도 이미 축하 말씀드렸고 그때 함께 하셨던 우리 전국에 계신 지역위원회 우리 당원분들께서도 당원 모임하면서도 미리 또 축하 말씀을 또 채팅창에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잘하셨고요. 특히 저는 우리 윤수아 원내대표님께서 원내대표로서 다른 당 원내대표들과 이 국회 운영을 좀 논의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뛰어난 퍼포먼스. 응? 그쵸.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나보다도 더 이게 띄워주는 12월 15일 날 5당 합의면 물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거를 이끄는 과정에서는 제가 직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셨어요. 네. 온몸을 사리자는 큰 역할을 하셨고 이럴 바에 합으면 찢어버려 그래서 합의문 찢어버려 이것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눈이 희둥그레져서 이게 깜짝 뭐야 놀라가지고. 이거. 그러고서 그냥 우욱 하고서 그냥 기자회견장 가고.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1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언론에서도 많이들 주목하고 관심 갖는 부분이 국회 정상화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 또 총선을 새롭게 선출되는 5기 당대표 및 지도부와 함께 이끌어야 된다는 점에서 뭐 큰 역할 하시리라 기대합니다. 네, 뭐 저는 뭐 이제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사필 기정이다. 뭐 뛰어난 영도력으로. 그 방금 이제 정호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협상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게 머리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게 옳으면 하는 거지 뭐 왜 이러는 겁니까?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정치라는 게 명분이 중요한데 그 약간 그 4달러 스타일 협상 아닙니까? 나는 4달러. 우리 국민 지금 소득이 얼마인데 4달러. 그리고 또 요즘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목포에서 인기가 좋아지셔서 상당히 여론조사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특히 뭡니까 그 한국당을 저격했던 그 연설 이후 뭐 이런 3분 퇴장? 3분 퇴장, 3분 짜장이 아니라 3분 퇴장 그걸로 이제 시원한 얘기했다. 그리고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어제 원내대표님
선출되고 나서 이제 각 당 원내대표들 만나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 만난 게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각종 언론사에서 그 영상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 지금 돌고 있는데 야 어제도 말씀 잘하셨어요. 확 찔렀잖아 그 3분 그거 3분 대장. 인사 말씀하시니까 3분 만에 나가신 거 아니시죠? 그럼 대통령 하고 싶은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막 찔르고. 아유, 느닷없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응. 아, 그 생각보다 순발력이 대단하신 아유. 것 같아요. 아유 어제 그래서 저도 그 막 영상 좋아요 누르고 막 그랬습니다. 댓글 날라 그러나 말았어요. 저는 뭐 사실 저희 당이 2018년, 19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쵸.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때 또 뭐 좀 예상치 못하게 원내대표를 맡으셔갖고 하셨고, 근데 그러면서 1년을 참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 1년을. 그래서 그리고 또 초선인데 예. 음. 만만치 않죠. 우리 김 실장님 네. 계속 자리가 유지되신 거죠? 아유 참 뭐 이런 거 정무직이니까 이거 이렇게 그렇죠. 임기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응? 네. 원래 작년에 사실 노회찬 원내대표 돌아가시고 나서 사직서를 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했던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윤선. 원내대표께서 나하고 일하는 거 싫어? 아니 그거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스타일이 맞으신 분 해다 에이 나랑 같이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아니 좀 죄송하지 나는 그냥 그대로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그대로 있고 원내대표님들만 이렇게 되신 상황이라 좀 죄송하죠. 예. 뭐 1년 앞으로 이제 1년은 뭐 이제 총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또 제가 궁금한 거는 또 각 당 원내대표들과 관계가 어떤지 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뉴스에 보여지는 거 이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김 실장님이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이제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석 자리에서도 이제 본인이 선수는 예. 당 선수는 높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화운동 선배이다 이런 걸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 가끔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아유, 아 형 어저께도 그랬다. 아 형님 그 원내대표는 좋아하시겠다. 낮에 3시인가에 거기에 이렇게 그 낮술 드시고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화하셔서 국회가 이 모양이면 되냐고 막 왜 정상화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문제성 발언인데 막 이러다가 근데 그렇게 압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딱 소탈하게. 그래서 우리가 낮술을 드시면 안 될 텐데 그러다가 아니다. 지금 국회가 정상화가 안 돼가지고 일할 게 없어서 울분을 토하시면서 하시다가 그걸로 다시 이제 업무에 이제 복귀하셔서 다른 당 원내대표, 제1당 원내대표한테 원칙대로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 하면 딱 판단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리고 뭐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랑 그런 건 좀 풀릴 것 같고 또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랑도 한 20분 정도 비공개 대화를 얘기 좀 했어요. 오래 하셨네요. 예, 그래서 오래 했네. 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이제 나중에 살짝 듣기는 했는데 거기서 뭐 험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뭐 카스테라 대접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 이게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참 들으셨다고 해서 오히려 그걸 좀 잘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오신환 원내대표라든지 뭐 이승합 대표라는 오신환 대표는 뭐 우리가 최초에 한번 짚었지만 예. 이렇게 나름 합리적이라고 좀 평가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상당히 복잡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희한하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좀 대화가 되겠죠. 머리를 희한하게 쓰는 스타일은 예를 들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많습니다.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유석열 원내대표는 뭐 한 말씀. 유석열 원내대표는 어찌 보면 우리 윤석열 원내대표님보다 더 직설적이에요. 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얘기 들었다. 지난번에 예. 자 이제 그 모두 발언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그 비공개로 이렇게 좀 은밀한 말씀, 친밀한 말씀 좀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기자들한테 그랬더니 비공개로 할 게 뭐가 있어? 은밀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앉아 있어. 그런 스타일. 그러면서 막 다 해. 그래서 그분도 다크호스다. 뭔가 이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이
그 국회의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그 좀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 이전에는 약간 좀 점잖고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뭐 예를 예. 들어 뭐 장병원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예. 그냥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엔 좀 역동적인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인영 대표랑은 보면은 뭔가 약간 우리 윤서 대표랑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 두 분 딱 앉아 계시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살이 조금 더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안경 써? 한 몇 년 지나면 비슷하잖아. 예. 사실 원내 별 일이 없어서 이런 걸 이제 좀 얘기를 해 봤고요. 그래서 사실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인간 탐구 황교안 이렇게 부제를 붙여 갖고 준비를 해 봤는데 이게 최근에 인제 그 저기 뭐야 민생 대장정도 완료를 하시고 인제 뭐 이제 국회로 복귀를 한 그 자유한국당이 인제 돌아오느냐 마느냐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짚어 보고 싶었어요. 민생 대장정에서의 좀 여러 어떤 뭐 이슈나 말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기본 정보 같은 것들은 이미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다 아실 거고 이제 57 년생이시고 인제 예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프로필까지 다 예. 정리해 오셨구나. 근데 제가 프로필을 보다가 이거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덕실하시구나. 전도사 아닌가요? 네. 지금? 신학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를 하기 위해서 예. 신학대학원을 예. 갔나 보네. 예. 그래서 대박이다. 전도사예요.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 근데 너무 요즘에 최근에는 종교색을 너무 드러내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어쨌든 뭐 이분이 이제 총리 시절에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권한대행 시절에도 그랬고 의전이나 이런 거에 좀 구설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시계 만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있었고. 예전에 KTX 승차하는 것 때문에 예. 차 밀고 차 예. 밀고 차 밀고 들어가서 들어간 그 것도 앞에서 있었고. 그랬던 적도 있죠. 뭐 민생 대장정도 그렇고 최근에 인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좀 민생 대장정이 효과적이었다라거나 아니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제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 저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인제 초기에 칭찬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건 인제 그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했던 직원들이겠죠. 총리하고 뭐 법무부 장관 할 시절에 뭐 "그다음 날 아침에 보도 자료를 내야 된다." 그러면은 아니 보도 자료가 아니지. 업무 지시사항 같은 걸 인제 뭐 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보낼 때 보통은 뭐 새벽 뭐 한 6 시 뭐 7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으면 되게 그걸 받는 직원들은 되게 불편한데 이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은 그걸 뭐 항상 이렇게 예약을 9 시에 걸어서 음. 그래서 인제 9 시에 대체로 지시가 내려오거나 해서 고거는 되게 이렇게 미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나는 인제 뭐 그게 사실을 이란 걸 전제로 해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의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을. 시리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울 모른다 시리즈. 현실을 정말 뭐 민생 현장은 지옥이었다? 음. 그게 뭐 지금 이번에 가서 본 거 그 옛날에부터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제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정치인들 사람들이 굉장히 인제 무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정치인들이 그나마 현실에 되게 가까우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표를 받아야 되니까 민원도 많고. 민원도 예, 많고 예. 직접 돌아다녀야 음. 되고 거기서 욕도 먹고 뭐 우리가 막 되게 잘 나간다고 하는 정치인들도 막 선거 때 보면 쌍욕 먹고 이런 걸 잘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잘 아는 편인데 이 사람 관료만 오래 하다 보고 또 검사 이런 거 하고 총리 이런 걸 이렇게 이었다 보니까 자기가 그거 할 때도 그렇게 어려웠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가서 놓고 새로운 현상이고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안 그랬을 걸로 착각을 하고 뭐 민생 현장이 지옥이고 제2 IMF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일단 현실을 잘 모르고 두 번째는 그 모르는 현실이 새로 자기가 알게 됐는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이건 이 해법은 이런 게 있고 이거는 원인이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인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가장 많이 한 학습이 기독교 학습이에요. 예. 그 기독교로 그걸 인제 재단을 하니까 종교적 해석을 하는 거야. 악한 무리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천사들의 연합 그러니까 착한 국민들 거기 나오잖아요, 표현. 그쵸. 여기 우리 주변에 천사도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묵묵한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골 때려지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저도 뭐 엇비슷한 부분인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치의 본령은 저는 측은지심이라고 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감 능력이잖아요. 내 상황과 틀리지만 상대가 처한 현실이 어떻고 이 부분에 대해 얼마만큼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 제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인제 정치라고 보는데 이번에 봤을 때 이 양반은 공감 능력이 빵인 것 같아요. 단 1도 없는 것 같아요. 철원 집회 현장 가 가지고 난데없이 집회 철거된 거 보고서 정부와 국방부에 대해서 "이런 일 벌어지면 군은 반대해야 된다." 뭐 이건 완전히 뭐 항명 조장하는 발언이고 그러니까 내란 선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뜬금없는 완전히 헛다리 짚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가 가지고는 난데없이 청년들이 대기업이랑 공무원 이쪽에만 눈 돌리니까 "근사한 카페 카페를 만들면 청년들이 여기서 취업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청년본부에서도 "이거 뭐 카페 주도 성장이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지적질하면서 "난데없이 카페를 만들라?" 뭐 이런 그 단어 예.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 나 처음에 보고 야 기가 막히게 잘 지었다. 카페, 카페 주도 카페 이제는 주도. 카페 응. 주도 성장이냐? 우리 저기 청년본부에서 만들었죠. 훌륭하네. 그리고 일단은 뭐 보여주기식 한다고 해서 대구에서 청소 차량 헬멧 없이 탔다가 예, 그것도 지금 뭐 고소를 하느니 고발을 하느니 마느니. 고발했어요 이미. 그리고 사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촬영용이야. 예. 그냥 딱 이렇게 서 가지고. 그래서 공감 능력은 없고 그러면서 사실 보여주기만 하다 보니까 내놓는 대안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완전 뭐 좀 황당무계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민생 현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가는 곳곳마다 구설과 그다음에 민폐만 남긴 대장정이었다. 근데 인제 뭐 민생 대장정 하더니 인제 또 정책 뭐 투어 하겠다라고 하는데 계속 밖으로 예. 돌겠다는 얘기인가 그건. 그러면서 그거 내걸었잖아요.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철회, 예. 사과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 뭐 장기화가 되냐 아니냐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마디로 황교안 대표가 계속 저러고 다니면요. 밑장이 너무 금세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이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체화가 되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구설과 말실수와 뭐 이런 뭐 행동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북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 이제 그 철원 GP에 가가지고 아까 얘기한 군은 이게 어쨌든 남북 정상 간에 9.19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자는 건데 그걸 군대가 그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북한을 일단 김정은 악의 무리 중에 하나. 그렇죠. 그리고 악의 여기 축이지 악의 축.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는 문재인 정부도 악의 무리에 동조하는 자. 그러면은 그런 무리에 대해서는 충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정권이라 하더라도 군이. 그러니까 이런 이걸로 기독교적 해석을 해석.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렇죠. 계속 해석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일 한번 나죠. 이거 뭐 좀 뭐 약간의 과대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냥 지금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인정하지 거의. 않죠. 뭐 이미 발언 자체가 그렇고 오늘도 뭐 저 자유한국당 정영기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차라리 김정은이 낫다. 말도 안 되는 진짜 얘기들을 큰 문제가 지금, 될 응? 발언이었어요. 큰 문제가 될 그러니까 발언. 지금 여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외교기밀 유출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반국가단체 행동을 하는 데다가 지금 반국가단체다 우리. 뭐 이걸 아예 뭐 대놓고서 정책위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대놓고 그런 데서 고무 찬양을 한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정의당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근데 이게 난감해. 내가 이제 계속 아마 근데 우리 이거 할 때 첫 회나 두 번째 회에서 한국당 평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국 보수 세력을 지배하는 이론가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의 도라이 수준이 돼버렸어요. 건전한 보수가 들어갈 틈이 없어. 내가 그때 한번 인용한 게 있는데 이영훈 교수라고 예. 자유지식인 선언.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 사람 책 보고서 야 이렇게 조선 경제사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전문가고. 근데 이 사람이 정부의 이제 자유지식인 선언을 쓴 걸 보면은 정부의 규제는 강화되었고 뭐 특권과 지대를 추구하는 귀족 노동계층이 생겼고 뭐 정부 재정에 복지를 의존하는 노예들이 뭐 때를 이뤘다. 이거 그렇다고 쳐. 근데 이런 말
뭔가 있어 보이는 평화의 가능성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다. 그러니까 평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악마의 유혹이 돼.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저 악의 체제와 투쟁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북한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보수, 그러니까 꼴보수, 그리고 사실상 정치 체제와 이런 체제를 지배하는 꼴보수 세력이 이런 거고, 자유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해석과 정책에 충실케 했더라면 우리는 벌써 북한의 2천만 동포를 자유민주의 통일한국으로 껴안는 위협을 성취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건국의 선인들이 남긴 통일의 대업은 이 자유의 북방 한계선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까지 밀어올리는 북진의 다름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중국 대륙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전진기지이다. 이거 중국까지 쳐들어가자는 얘기야. 이거를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보수파 지식인들, 그것도 이영훈이라는 정말 상징성 있는 인물이 이렇게 끝맺으면서 이러니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어떤 이 마인드나 지식인들의 연구 성과는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왜 도덕적으로 그 다른 정치 세력보다 우월하고 또 대안으로도 우월한지를 보여주려면은 상당히 정교한 게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에게 머리를 지배하고 나와 있으니까 황교안처럼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에 동조하는 문재인도 뭐 다 까는 거고, 송영기도 딱 그거야 내가 볼 때. 얼마 전에 예. 그래서 저거 그 한기총 전광훈 회장 예. 그렇지. 이게 엄청난 화제가 돼서 2천만 명 죽이고 3천만 명으로 그 양반은 다른 못 사고 또 정광훈 그 양반이 그 저 황교안 아. 대표 되고 나서도 거의 완전히 뭐 거의 뭐 그건 충성맹 장경동. 상경동. 장경동이고 이 양반은 충성맹세 비슷하게 얘기해서 개신교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이거 완전 개신교 이게 탈레반들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MBC에서 얼마 전에 보도한 거 관련돼서 주사파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 그 프레임 그대로 막 다 더 씌우고 있잖아요. 맞아. 이명박 장로가 처음에 교계의 지도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우리가 그러니까 교계의 지도를 안 받아서 저 모양 됐다. 그러니까 이 민생 대장정에서도 나왔었던 이 발언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는 집토끼를 잡는 이 행보였다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그런 좀 사실 그런 뭐 종교색이 많이 짙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북을 그냥 완전히 무슨 적으로만 뭐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확장성을 갖고 있는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예, 그게 뭐 30몇 %의 어떤 지지는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런 그 확장성을 아예 포기를 하고 내부를 다지는 전략이 자유한국당 측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유리한 전략 같지 않거든요. 왜 계속 이런 식의 전략을 쓸까요?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이니까, 나 이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예. 게, 소위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현 정부가 하는 것이 뭐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닌데 받아들일 부분도 있다 하다 보니까 각이 안 서는 거죠. 각이 안 서니까 좀 애매모호한 가운데 갑자기 지금 한국당이 하는 게 뭐 하고 있는 게 뭐냐? 북진을 해야 되고 뭐 진짜- 김정은하고는 타협이 진짜 없고, 거의 뭐 북진 통일할 기세야 지금. 그리고 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동 이렇게 그냥 강경으로 나가는데, 그런 발언하고 단절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좀 참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이상한 상태에 있지만, 유승민 같은 사람이 옛날에 내걸었던 그런 용기 있는 어떤 발언과 그 다음에 그걸 행동을 실제 못 옮기는 거죠. 뭐 유승민도 결과적으로 못 옮겼는데. 뭐 여러 가지 보면 복합적일 것 같은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이 정부의 탓만을 돌릴 수는 없으나 그 정권이라는 것이 그 해당 시기에 있어서의 모든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부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이 토대가 돼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버터청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든 상황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요 기회를 틈타서 본인들이 그렇다고 정부의 이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획기적인 뭔가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도 못해요. 내놓을 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카페 예. 있잖아, 카페. 그러니까 이제 얼토당토하게 카페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저 전략을 짜는 데서 이 트럼프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트럼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모든 국민이라든가 중도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엄청난 선동과 혐오와 차별과 뭐 모든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아예 그냥 명확하게 갈라치기를 하고 자기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충성도를 불러일으키는 과거 뭐 향수라든가 색깔론이라든가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민생대장정 하고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 뇌리에. 지지도가 오히려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막말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막말만 남겼고 조금 세심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저러다가 이 나라 정규일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거고 뭐 지지율 떨어진 거와 관련돼서는 그 저기 강효상 의원 외국기밀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유한국당이 지금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경제 안 좋으니까 본인들이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대면서 갈라치기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강경 보수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마우스가 큰 사람들이 황교안을 지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는 보수이지만 그 합리적 보수 정도가 되고 싶다 이런 그 보수층들도 꽤 있잖아요. 사실상 그게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황교안이 그 대선 후보까지의 어떤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매력이랄까 이런 거를 좀 발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강경 메시지만 계속 나간다면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좀 현실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좀 경험과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 이제 열린 자세를 가져야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리고 저게 중요하잖아요. 황교안 대표 체제로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말말을 쏟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지지율이 올랐다고 큰 그랬네. 부분은 사실 지지율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떠올랐던 미래 권력 3인방이 다들 그 지금 뭐 구치소에 있거나 재판받거나 이런 부분이고 도리어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체제 되면서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부역자를 했던 뭐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는 미래 권력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지율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작용한 것 같은데 문제는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한 3년이 남았다. 그리고 이 시기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황교안이 정말 뭐 이렇게 매력이 있고 이 사람은 꼭 대통령을 만들고 싶고 이래서 지지를 한다기보다는 나올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뭐 두드러지게 보이는 사람이 미래 권력이 없으니 지금 여기밖에 안 보여요. 두드러지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표. 거기는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 지지율 회복을 시킨 이 뭐 주자기는 한데 이게 그러니까 그 뭐 당 지지율을 회복을 시키고 총선까지의 어떤 이 지도 체제를 위한 대표인가 아니면 대권까지 우리 맡겨야지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그런 대표인가 그런 것도 좀 의문이 들고 근데 하고 있는 이 지금 행보는 대권 행보인데 근데 이렇게 빨리 시작을 했다가 이 엄청난 이 장기간의 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단마진도 버텨내신 분인데 뭐. 진짜 그 GP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병제를 주장하는 정당으로서 진짜 그걸 공식 브리핑 담지 못했지만 확실히 그 안 갔다 오신 분이라서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고 그냥. 그나마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보수라면은 되게 좀 실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게 몰랐다 시리즈 같은 거 봐도 뭐 교회만 나가서 불교 몰랐다 뭐 이런 거나 그 저기 우리 창원에 있을 때도 축구 규정 몰랐다 뭐 이런 거 아니 다 뭐 일만 터지면 몰랐다예요. 그건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래요. 뭐 맨날 몰랐다 그러잖아. 돈노왕 앞으로 별명을 아니 무슨 자유대 행사 모르고 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실 박근혜 수임 번호 모른다. 아는 게 뭐야 도대체. 배신자 느낌 아닙니까 이거. 아는 게 뭡니까. 돈노 황교안. 그 이런 좀 일찍 등장해서 망했던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회창 같은 경우가 아주 이렇게 초기부터 저 사람이 이제 다음 대통령이야. 이걸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숱하게 얻어맞고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게 끝까지 갈 패인지 쓰다 버릴 패인지. 지켜봅시다. 그쪽에서 판단하겠지. 맞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총선 출마는 하실 거라고 보시나요? 총선 출마는 하겠지만 지역구로 나갈지 비례로 나갈지는 봐야 되겠죠. 오늘 뭐 보니까 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는 종로 안 나간다. 결국 비례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모르겠죠. 또 말을 또 황교안은 노무현이 아니다. 그렇게 도전을 할 리가 없다. 근데 나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 당 대표가? 당대표가 비례로 나간다면 솔직히 좀 너무 아니 왜 저 좀 박근혜 대표 시절에도 비례 나갔는데 뭐. 그랬어요? 네, 그런 적 있죠. 비례 나간 적 있어요. 저기 누구야 저기 민주당에서도 그때 그 비대위원장 김종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거는 셀프였고. 우리가 비대위고. 누구나 알듯이 음. 지역구하고는 네.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쨌든 어느 당에 가장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은 국회의원들이 중요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이 되려면 이미 인정이 돼가지고 저 사람 굳이 지역구 안 나와도 돼. 비례 말번을 담당하면서 전국을 뛴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래도 지역구에 나가서 큰 싸움을 해서 저 사람이 진두지휘하는 선거라는 느낌. 옛날에 안철수도 네. 국민의당 하면서 지역구에 나왔지만 전국을 전국 다 돌아다녔잖아요. 돌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민의당 바람이 이제 된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나오지 않기가 어려울 거다. 본인은 좀 약간 빼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봐야지 뭐. 하긴 뭐 우리가 뭐 미리 판단. 우리가 뭐 나가라 그래서 나갈 사람도 아니고. 홍준표 대표는 다시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망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아니 저는 계속 지금 스탠스 한동안은 모두 까기 다 깐다. 나는 사실 그걸로 갈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를 까는 홍준표 대표가 까는 게 가장 재미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제 호가 모두 까기로 될 것 같아. 모두 까기. 뭐 나경원 원내대표와도 약간 이 경쟁 구도로 비춰지는 면들도 있는데 서로 이렇게 대권 경쟁하는 느낌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그걸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기자들도 하긴 하는데 어떤 걸 그러니까 기사화는 잘 안 됐지만 뭐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저도 딱 찍으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아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어제 원내대표님이 얘기해가지고 대통령 하시려나 보네. 그렇지. 마음에 싱숭생숭했는데 그러면서 막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어저께 윤소원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갔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 원내대표들이 상해 임시의정원 같이 갔었고 거기서 이제 각자 무슨 임시의정원 각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나는 자리에 공교롭게도 이승만 대통령 자리였는데 윤소원 원내대표는 어디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소원 대표 그냥 답변하면 되는데 대통령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센스 끝내죠. 갑자기 센스 끝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칭찬했죠. 역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잠깐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비공개로 전환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어제 윤석 원내대표가 많이 찔렀다니까. 그것도 있고 저는 또 그 패스트트랙 그 국면에서 어쨌든 본인이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만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거잖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 바로 들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원래 정치인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뭔가 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고 했었는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국회의원 박차고 나가서 황교안 대표가 18일간의 민생대장정을 했을 때 이거의 주인공은 황교안이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연이에요. 근데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했을 때는 주연은 나경원이었고 물론 이제 뭐 황교안 대표 뭐 장모상도 있고 뭐 등등 했었지만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언론에 카메라를 받고 빛날 수 있는 자리는 국회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지 밖으로 싸든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묘한 신경전이 있겠죠. 갑자기 모든 카메라나 모든 메시지가 황교안 대표 쪽으로 급속도로 기울어졌으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중에서 본인이 막 올라서서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진두지휘하고 막 이랬던 게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뭐 나경원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황교안 하니까 본인 못내 섭섭할 수 있죠. 어쨌든 좀 지켜봐야 그 갈등이 어쨌든 모든 정치인은 이제 더 높은 어떤 위치에서 뭔가 책임지길 바라니까 당연히 앞으로 경쟁 같은 게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잘 못 봐서
어제 유일하게 정말 이제 묘하게 이승만 대통령 덕이었다. 우리 윤수아 원내대표가 첫 공개적으로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대통령. 그렇지. 응?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있으신 모양입니다. 나중에 뭔가 그 재주목받는 발언이 될 수도 응. 있겠어요. 혹시 뭐 어제 많이 모르지만. 나왔어요. 영상이 많이들 돌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그래. 나는 뭐 물론 뭐 그것도 똑같은 거야. 어쨌든 공산화를 막아내서 6.25 때 그걸 막았다 뭐 이런 건데 아니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본인의 입으로 말한다는 게 4.19 통해 가지고 독재자로 말로를 쫓겨났잖아. 끝났는데 쫓겨났잖아. 응? 뭘 그렇게 띄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쫓겨났어. 뭐 나경원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쪽 이제 대안을 마련해달라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지금 다 멈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도 진행도 멈춰버린 이 상황인데 그 자유한국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뭐. 아 이거는 제가 예.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음. 주제로 다뤄보자 해서 잠깐 얘기하는 건데 좀 재밌는 얘기여가지고 예.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고 생각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어제 이제 윤수아 원내대표가 이제 비공개로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니까 인사하고 예. 이제 비공개를 한 20분을 가졌어요. 우리는 비공개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비공개를 20분 했는데 굉장히 예, 길겠다. 긴 시간 면 근데 거기 그 자리가 무슨 나쁜 자리가 전혀 음. 분위기가 아니었고 우리 뭐 만나면 나쁜 자리인 거라고 생각. 아니 원래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막 계속 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0분 동안 문 걸어잠그고 싸워 막.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오히려 20분 동안 하면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윤수아 원내대표한테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이 딴 건 좋은데 뭐 연동형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거 저 대한애국당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본인도 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나경원 의원이 또 저하고 지역구가 같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행사에서 만났는데 저보고 그 패스트트랙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대한애국당 때문에 그거 하면 큰일 나. 그래서 나 이제 이게 표를 갉아먹는구나 이런 얘기인 줄 알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표가 녹색당, 노동당, 뭐 민중당 이런 데 다 있어가지고 우리도 막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나경원 대표가 말을 자르더니 그러니까 거기도 문제잖아. 거기도 하지 마.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약간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곰곰이 와서 생각을 이제 좀 해본 건데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모든 정당은 공천 물갈이를 합니다. 그리고 공천 물갈이를 잘하는 정당일수록 이게 돼요. 지지율이 올라가죠. 지지율이 지지율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높아지죠. 희생양도 필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적 인물도 되게 많고 그럼 거기서 만약 한 20명 이상을 지금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니까 한 30%는 물갈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공천 탈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대한애국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대한애국당으로 지금 가봐야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연동형이 되면은 연동형 지지율 나오는 대로 비례대표 되고 의석이 확보되고 또 석패율이 되니까 야 내가 대한애국당 가서 1등은 못해도 지역구에서 1등은 못해도 내가 석패율로 살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공천 탈락자들 한국당 내에서도 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한 20-30명 몰려가면 거기가 이제 교섭단체도 되고 굉장히 판이 막 전국적으로 다 출마하게 되면은 한국당 입장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진지하게 저한테도 얘기하고 윤수아 대표한테도 얘기한 거는 뭔가 이러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대한애국당 그렇게 한 20-30명이 몰려가서 갑자기 교섭단체가 된 대한애국당이 선거 구호를 딱 한 가지만 되는 거야. 박근혜 석방. 이러면 완전 진박연대. 옛날에 새누리당 대 진박연대. 그게 참 고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확장성은 없어도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고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면에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거를 잘 봐야 돼. 이게 조원진 대표는 막 천방지축으로 우리도 패스트트랙 반대다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당신들 같은 정당도 우리는 뭐 바라지는 않지만 여하튼 뭐 자기 목소리 낼 수 있고 또 좀 급진 좌파도 자기 목소리 낼 수 있고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려면
저 패스트트랙이 돼야 됩니다. 연동형이. 특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뭐 다른 지역은 대한애국당이 간판을 달고 나온다는 게 사실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보다 얼마나 더 이득이 있을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확실히 경북 지역은 경북은 뭐. 도움을 받겠네요. 대구 경북 뭐 음. 그러니까 이게 1등은 못해도 네. 석패율과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음. 통한 준연 영동을 통한 의석 확보가 가능하니까 석패율로 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면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큰 비전과 포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거 완전히 무슨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그러니까. 친박연대 뭐 이런 친박연대가 근데 그때 바람을 일었지만 뭐 교섭단체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어차피 다 음. 들어갔어. 어차피 나중에 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한나라당으로 나중에 다 다시 들어갔고. 합쳤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도 나중에 충분히 합칠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얘기했던 예. 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풀 같은 거 잘 못 먹어요. 아니, 합쳐져 그리고 자기들이 나중에. 잘해서 응? 득표를 할 생각해야지. 저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들어오는 방법을 막 이렇게 봉쇄해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꼼수인 거야. 진짜 한마디로 정말 기득권다운. 응? 진짜 천년만년 우리가 다 누릴 거야 이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욕심.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확실히 선진국이구나. 극우 정당에 출연. 물론 그 극우 정당의 대학. 물론 요 말의 팩트는 나경원 대표가 이제 그런 말을 딴 데서 했는지 모르지만 윤수환 대표하고 저한테는 했고 근데 이것을 사실이죠. 추측해 보면은 네. 이거 아니면은 음. 저렇게 그렇게 막 반대할 이유가 저도 없다. 이러한 시나리오 충분히 그러한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경원 대표가 혹시 이걸 본다면 무슨 쟤는 또 갑자기 상상의 나래를 저렇게 펼치고 그래 이럴 수도 아니 본인 있겠지만 얘기하든가 그러면 왜 패스트트랙 반대하는지. 근데 대한애국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 봐라 쟤들은 안 되는 놈들이다 하면서 태극기 부대가 아니 진짜 뭔가 비전 가지고 이렇게 딱 해야지 이런 완전히 하긴. 진짜 응?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 저거 응?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그 걱정도 많았었잖아요. 기독당이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런 걱정도 많았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봉쇄 조항 자체는 사실 5% 얘기 나왔다가 없었던 걸로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3%로 없었던 거고 우리가 방어를 해서 현행대로 됐고 지금 연동형이 되든 안 되든 현행 1인 2표 투표 하에서 사실은 이 지금 정말 원내 정당이 아닌 정당에서 3% 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벌어지지 않았는데 괜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괜한 오버 액션과 걱정과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더 많이 속마음엔 들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속마음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 말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더 있겠죠. 네. 이렇게 한 주 동안에 별일 없었지만 별일 없어도 별일이 별일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일이 많이 있었죠. 사실 얘기할 거는 많이 있었어요. 그치, 외교부 많지. 문제도 있었고 이제 인보사 문제도 있었고 뭐 할 거는 많았는데 사실 뉴스 이상의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분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면 6월 달이고 이제 내일 이제 6월이면 정의당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 얘기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지도부 우리도 교체 한다. 시기가 전당대회. 아휴 또 바빠지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 방송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6월 달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자성어 사자성어 안 할 뻔했네. 이게 꼭 해야 됩니다. 왜냐? 사자성어 준비했어요? 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하죠. 네.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소탐 대패다. 소탐 대패. 소탐 대실 수준이 아니라 소탐 대패가 될 거다. 정치개혁에 동참하세요. 저는 견강부회. 예.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너무 정통으로 나가는데? 아니 나 지난번에 너무 얼토당토 얘기했더니 이거 사저상문가? 막 이래가지고. 나도 엉거주춤했는데. 그러니까 경강부회가 그거죠. 가당치도하는 논리적으로 이체도 맞지 않은 가당치도하는 말을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주장 막 주장하는 건데 이거 딱 자유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외교기밀 유출도 그렇거니와 과거의 성폭력 문제든 뭐든 있으면 다 야당 탄압이래. 자기네들 잘못해놓고 자기네들 잘못해놓고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야당 탄압이라는 경강부회 자유한국당. 어거지 짱으로 하지 그냥. 어거지짱? 좋네. 어거지짱. 저는 최석 대변인이 이제 참석을 못하셔갖고 저한테 요것만 보내주셨는데
일단 이게 원본입니다. 이 황가 극구. 어디에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 예, 보여줘야 돼. 예. 황가 극구. 그래서 황폐한 집과 나라라는 뜻이라는데 이것을 이제 자유한국당 예. 황교안에 빗대서 이렇게 앞에 글자를 바꿔서 이 황교안의 세력들이 나라를 급하게 만든다 이런 예. 참 머리 좋은 것 같아. 고민 많이 했어. 예. 이 사자성어로 먹고 사는 사람.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예. 이 참 황교안 대표 뭐 그래서라도 황교안 대표의 좀 일정들 한번 짚어봤는데 예. 뭐 오늘 방송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요. 예. 네. 6월달에는 아까 말했던 그 클로징 6월달에는 국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